종서가 엎드려 정수가 뛰어들었다. 총소리가 났다. 그리고 정수가 앞으로 쓰러졌다. 나는 정수를 안았다. 가슴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다. 야, 박정수, 눈 떠. 이 새끼야, 눈 떠. 정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야, 추운데. 나는 따뜻하다. 이상하다, 종서가. 막걸리 꼭 마시자. 내가 살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린다. 봄비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언제나 그 소리가 난다. 포탄이 떨어지던 소리가 아니라 진창이 된 흙길을 함께 걸으며 친구가 했던 말. 야, 이 비만 그치면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살아있다. 나는 올해 91다. 이젠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인지 낯설 때가 있다. 주름이 주름 위에 또 생겼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뼈가 자기 있음을 알린다. 시간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다. 하지만 기억만큼은 선명하다. 아니,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늙는다는 건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나이 드니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은 죽을 때 제일 소중했던 것만 남는다는 것.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얼굴들이다. 그리운 얼굴들. 지금 내 머릿속에 남은 얼굴들은 다들 오래전 사람들이다. 어머니, 정수, 순이, 명순. 이미 간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선명하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선명하다. 그게 이상하고 그게 이치인 것 같다. 오늘 아침 손자 정수가 왔다 갔다. 민준이의 아들. 그 아이가 나한테 물었다. 할아버지, 건강은 좀 어때요? 괜찮다. 봄이 오니까 살만하다. 오래 사셔야 해요. 저 결혼할 때 봐주셔야 하잖아요. 그래, 봐줄게. 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창가에 앉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갔다. 1950년 여름. 내 나이 25. 그리고 친구 박정수, 그도 25이었다. 우리는 경상남도 진주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이 두 채 건너였으니까 말 그대로 같이 자란 사이다. 내 이름은 김종서. 정수는 나보다 보름 늦게 태어났지만 자기가 형이라고 우겼다. 목소리가 크면 형인 줄 알았는지. 학교도 같이 다니고 논에 물 대는 것도 같이 하고 장에 가면 국밥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그걸 가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 삶이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익어서 떨어졌고 겨울엔 냇가가 얼어서 썰매를 탔고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었다. 세상은 계절을 바꾸고 우리는 그 안에서 크고 있었다. 정수는 유달리 웃음이 많은 놈이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털고 일어났다. 내가 침울해 있으면 옆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한참 후에 불쑥 말했다. 야, 종서가. 저기 감나무감 하나 따먹을까? 그게 무슨 해결이냐? 해결은 아닌데. 달잖아. 그놈이 그랬다. 달달한 것 하나로 세상을 견디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그게 신기했다. 나는 뭔가 잘못되면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인데 정수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제 일은 이미 없는 것처럼 굴었다.
야, 그거 안 무거우냐? 뭐가? 다 잊어버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야. 잊으면 사라지는 거고 내려놓으면 거기 있는 거야. 다만 내가 안 들고 있는 거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이제는 안다. 정수는 내려놓는 사람이었고 나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맞았던 이유 중 하나다. 정수가 내려놓으면 내가 대신 들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내가 정수한테 진 빚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수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옆에서 들고 있어줬기 때문인지도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그때는 몰랐다. 정수는 내가 22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다. 상대는 옆마을 처녀 이순이. 눈이 맑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웃으면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그런 사람. 정수가 처음 소개시켜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조용한 사람이 정수처럼 시끄러운 놈을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정수는 결혼식 전날 밤 내 방에 찾아와서는 어린애처럼 설레어 했다. 야, 종석아. 나 내일 장가 간다. 진짜 실감이 안 난다. 야, 그러게 왜 장가를 가냐? 나는 아직 안 가는데. 너는 바보야. 순이 같은 사람이 어딨냐?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안 놓쳤냐? 아, 순이는 내 사람이야. 정수가 발끈하는 게 우스워서 나는 웃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정수가 말했다. 종석아, 진짜로 고맙다. 뭐가? 내가 순이한테 처음 말 걸 때 옆에 있어줘서 너 없었으면 못 걸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항상. 나는 그 말이 어색해서 딴청을 피웠다. 왜 그때 제대로 받아줬을까? 그냥 나도 고맙다고 하면 됐는데. 나는 그냥 손을 흔들면서 알았으니까 가서 자라 했다. 다음 날 정수는 장가를 갔다. 순이는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었다. 예뻤다. 정수는 내내 웃었다. 결혼하고 이듬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정수가 지었다. 박민준.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달려갔더니 정수는 아들을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야, 왜 우냐?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나. 이 작은 게 내 새끼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아이는 손이 작았다. 내 검지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살려고 하는 힘이 그 작은 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야, 이 손 봐. 엄청 세게 잡는다. 그러지? 힘이 세. 내 새끼야. 정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마을 어른들한테 아들 낳았다고 일일이 인사를 드렸다. 장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도 아들 낳은 이야기를 했다. 며칠이 지나도 새로운 이야기처럼 했다. 아이는 그의 봄의 돌을 맞았다. 정순의 마당에서 작은 돌상을 차렸다. 쌀밥에 미역국, 순이가 손수 만든 경단,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온 계란이며 실, 붓이며 돈이 상 위에 놓였다. 민준이는 돌잡이에서 실을 잡았다. 오래 살 거라고 모두가 기뻐했다. 나는 그 옆에서 생각했다. 실을 잡았으니 오래 사는구나. 근데 어떻게 오래 사는 걸까? 어떤 삶을 살아야 오래 사는 걸까? 그냥 숨만 쉬면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밥을 먹고
계절이 오가는 걸 느끼면서 그게 오래 사는 거겠지. 나중에 알았다. 민준이가 실을 잡았던 그 작은 손이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는지. 정수는 그날 나한테 막걸리를 따라주면서 말했다. 종서가 고맙다. 뭐가? 그냥 네가 옆에 있어줘서. 나는 그 말이 어색해서 또 딴청을 피웠다. 이번엔 술을 마시는 척 고개를 돌렸다. 그 술이 정수와 마신 마지막 술이었다. 나는 그 돌잔치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같은 장면에서 멈춘다. 민준이가 실을 쥔 손, 정수의 눈물, 순이의 웃음, 마당 한가운데 드리운 봄 햇살. 그 장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 우리는 그 밝음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세상 어딘가에서 이미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의 봄은 유달리 따뜻했다. 논에 물이 차오르고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논두렁을 걸으면서 올 가을은 풍년이겠다고 생각했다. 내년엔 장가나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수처럼 아이를 낳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들이 다 흩어진 건 2달 후였다. 그리고 그해 6월 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 전 전선에 걸쳐 기습 남침을 시작했다. 그 소식은 라디오가 없던 우리 마을에는 이틀이 지나서야 들렸다. 면사무소 직원이 뛰어다니며 알렸다. 전쟁이 났다고. 북한군이 내려온다고. 처음엔 실감이 없었다. 전쟁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몰랐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겨우 5해. 해방이 됐다고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기뻐했더니 세상은 또 이렇게 됐다.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국군이 한강 다리를 끊으며 후퇴하고 있다고. 마을 어른들이 수군댔다. 피난을 가야 하나. 농사를 어찌하나.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징집 통지가 날아왔다. 나와 정수 둘 다였다. 순이가 울었다. 민준이는 아직 걸음마를 막 뗀 나이였다. 아장아장 마루를 돌아다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순이는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정수는 아내를 달랬다. 금방 끝난대. 미국이 도와준다잖아. 유엔이 나선다고. 몇 달이면 돌아온다. 몇 달이요? 그래. 추석 전에는 올게.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형수님. 정수놈이 도망이나 칠까봐 제가 옆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순이가 웃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웃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정수는 민준이를 오래 안았다.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목을 꼭 잡았다. 정수는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민준아, 아버지 잠깐 다녀올게. 금방 와. 그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가 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순이야, 내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못했다. 나는 그 둘을 보면서 돌아섰다. 그 장면을 계속 보면 내가 울 것 같아서 마을 어귀를 나서면서 나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순이가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다. 멀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는 뭔가 손을 흔들었다. 아직 손 흔드는 의미를 몰랐을 텐데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 정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물었다. 왜 안 돌아봤냐?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그게 정수였다.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용감한 사람. 돌아보면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가 기초 훈련을 받았다. 훈련이라고 해봤자 변변찮았다. 총 쏘는 법 배우고 행군하고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것. 농사꾼이었던 우리가 군인이 되는 데는 몇 주가 걸리지 않았다. 훈련장에서 처음 총을 쥐었을 때 손이 떨렸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총은 무거웠다. 총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총이 상징하는 것의 무게가 무거웠다. 야, 이거 진짜 총이지? 그럼 뭐겠냐? 나 총 쏴본 적 없는데. 나도 없다. 배우면 쏠 수 있겠지? 쏴야 하면 쏘겠지. 그게 전부였다. 쏴야 하면 쏜다. 우리는 그렇게 군인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됐다. 1950년 8월. 전선은 이미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다. 부산을 빼앗기면 끝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다. 총소리는 귀를 찢었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엔 사람이 없어졌다. 아침에 얼굴을 마주쳤던 동료가 저녁엔 이름이 됐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서 쓰러졌다. 죽음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순서대로 왔다. 아니, 순서도 없이 왔다. 밥을 먹다가 총알이 날아왔다. 잠을 자다가 포탄이 떨어졌다. 걷다가 지뢰를 밟은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웠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그것만이 기준이었다. 정수는 무서워했다.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밤이면 나란히 누워서 고향 이야기를 했다. 종서가 돌아가면 뭐 할래? 논이나 갈아야지. 뭘 해? 나는 민준이 데리고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걔가 바다를 본 적이 없잖아. 가겠지. 이거 끝나면. 그래,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보낸 날들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두려움과 지루함이 번갈아 왔다. 전투가 없는 날엔 참호 안에서 땅만 바라봤다. 먹고 자고 보초 서고 또 먹고 그 반복이 어느 순간 일상이 됐다. 그런데 총소리가 나면 그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전투가 끝나면 이상하게 배가 고팠다. 살아있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나 여기 있다고. 아직 있다고. 정수는 그런 순간마다 먹을 걸 찾았다. 야, 뭐 없냐? 건빵이라도. 없다. 전쟁이 이렇게 배고픈 것인 줄 몰랐다. 정수가 건빵 하나를 찾아내면 절반을 나눠줬다. 딱딱하고 맛없는 건빵이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달게 느껴졌는지. 살아있으니까 달았다. 전투가 치열했던 날 밤이 있었다. 우리 분대 중 2명이 죽었다. 한 명은 경상도 사람이었고 한 명은 서울 사람이었다. 이름을 알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그날 밤 정수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원래 시끄러운 놈인데 한마디도 안 했다.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봤다. 천장이 없는 참호였으니까 하늘을 봤다. 한참 후에 정수가 말했다. 야, 종서가. 응. 무서우냐? 응. 나도.
그게 전부였다. 무섭다는 말을 서로 인정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편해졌다. 무섭다는 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더 무겁고 둘이 나누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정수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순이한테 쓰냐? 응.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 보고 싶다고. 민준이 잘 있냐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꼭 돌아간다고. 나는 옆에서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전쟁터에서도 별은 많았다. 이상한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별은 그냥 있었다. 편지 써봤냐? 집에? 아니. 왜? 어머니 걱정 안 되냐? 걱정은 되지. 근데 뭐라고 써? 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다고 하면 걱정만 드리고 그래도 써.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나는 그 말에 편지지를 꺼냈다. 어머니한테 썼다. 살아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두 문장이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편지 한 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평생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았다. 두 문장짜리 편지를. 그게 전부였어도 어머니한테는 충분했던 것이다. 종서가, 응, 우리 둘 다 살아서 돌아가자.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런 약속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선에서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걸 여러 번 봤다. 대신 나란히 누워서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그때 정수가 말했다. 야, 저 별 중에 가장 밝은 거 봐. 어디? 저기. 혼자 반짝이는 거 보인다. 나는 죽으면 저 별이 될 거야. 저 별이 되면 멀리서도 민준이 볼 수 있잖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나쁜 소리야?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수가 웃었다. 알았어. 안 할게. 그런데 정수는 별이 됐다. 내가 말렸는데도. 지금 밤에 별이 많이 보이는 날이면 나는 그 별을 찾는다. 혼자 유난히 밝은 별. 그게 정수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그리고 이따금 혼자 중얼거린다. 잘 보이냐? 민준이 잘 보이냐고. 9월이 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전선이 역전됐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북한군 보급로를 끄는 것이다.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고 10월에는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갔다.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았다. 정수는 행군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종서가 나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할지 알아? 뭐? 민준이 안고 한 바퀴 돌 거야. 마당을 10바퀴는 돌아야겠다. 무거울 텐데. 무거워도 돌 거야. 그리고 순이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 먹을 거야. 전쟁터에서 제일 그리운 게 그거야. 된장찌개?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야. 순이가 끓이는 거야. 그게 달라.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래, 달라. 사람이 만들어주는 밥은 다 다르다. 야, 종서가. 너는 뭐가 제일 그리워? 어머니. 어머니 뭐가? 그냥. 어머니. 정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래. 사람이 그리운 거야. 밥이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었다. 전쟁터에서 그리운 건 결국 사람이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데 10월 말 중국군이 들어왔다. 중국군 참전은 갑작스러웠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내려왔다. 처음엔 몰랐다. 포로가 잡혀서야 알았다. 중국군이라고, 수십만이라고, 인해 전술이라고 했다. 밤중에 진과 피리를 불며 사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총이 없으면 몸으로 밀고 들어왔다. 아무리 쏴도 끝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남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정수와 작은 분대 몇몇이랑 함께 산속길을 타고 후퇴하고 있었다. 함경도 산골이었다. 11월의 북녘산은 살인적으로 추웠다.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바람에 사라졌다. 군복 안에 종이를 구겨 넣어도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다. 귀가 아팠다.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추웠다. 후퇴하면서 나는 정수한테 말했다. 야, 살아서 돌아가자.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 살아야지. 민준이 봐야 하잖아. 정수가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 봐야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우리가 버티는 이유였다. 기다리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우리는 작은 민가를 발견했다. 이미 피난을 떠난 빈집이었다. 깨진 창에 멍석을 걸고 화덕에 불을 피웠다.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정수가 말했다. 야, 따뜻하다. 이게 행복이다. 전쟁터에서 따뜻한 게 행복이냐? 그래. 원래 행복이란 게 없으면 알아. 따뜻한 게 없으면 따뜻한 게 행복인 줄 알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덕불을 바라봤다. 맞는 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보초를 교대했다. 내 차례가 됐을 때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설게. 너 좀 더 자. 아니야, 내 차례야. 괜찮아. 나 어차피 잠이 안 와. 민준이 생각에. 좀 자. 얼굴 반쪽이 됐다, 너.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너무 추웠고 피곤했으니까. 나는 다시 누웠다. 눈을 감으면서 정수한테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총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다. 정수가 보초를 서던 자리 옆 덤불에서 적 정찰대가 쏜 총알이 날아오고 있었다. 정수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종서가 엎드려. 나는 미처 엎드리지 못했다. 그 순간 정수가 뛰어들었다. 내 앞으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정수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나는 정수를 받았다. 둘이서 바닥에 쓰러졌다. 우리 분대원들이 응사를 시작해 적 정찰대를 물리쳤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정수의 얼굴만 보였다. 가슴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빠르게. 야, 박정수. 야, 이 새끼야. 눈 떠. 정수는 눈을 떴다. 천천히 힘겹게. 종서가. 목소리가 작았다. 아주 작았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민준이 좀 잘 봐줘. 순이가 혼자 감당을 못해. 나 없으면. 네가 봐야지. 네가 봐. 야, 정신 차려. 종서가. 왜? 아, 추운데.
이상하게 따뜻하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피를 많이 흘리면 마지막에 따뜻하다고 한다는 걸 전쟁터에서 들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정수의 얼굴 위로. 정수야, 가지 마. 가면 안 된다. 정수가 웃었다. 입가에 피가 묻었는데도 웃었다. 아, 막걸리. 꼭 마시자. 내가. 그게 마지막이었다. 손에 힘이 빠졌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소리를 내서 울지 못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정수의 이름을 속으로 수백 번은 불렀을 것이다. 정수야, 정수야, 박정수. 그때 내 왼쪽 손목에도 파편이 박혔다는 걸 나는 한참 후에야 알았다. 통증이 없었다. 아픔이 다른 데 있어서 손목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정수를 묻었다. 산자락 작은 양지에 분대원들이 함께했다. 말이 없었다. 대신 각자 돌 하나씩을 가져다 쌓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 나는 돌을 쌓으면서 속으로 말했다. 정수야, 춥지 않은 자리다. 해가 잘 드는 자리야. 여기서 기다려. 전쟁 끝나면 내가 다시 올게. 그 약속이 오랫동안 나를 살게 한 것 중 하나였다. 살아야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됐다. 파편이 박힌 손목은 후퇴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야전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감염이 됐다. 손목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야전병원에서 군의관이 내 팔을 오래 들여다봤다. 절단해야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수를 생각했다. 정수는 가슴에 총을 맞았다. 나는 손목을 잃었다. 나는 살았다. 정수는 죽었다. 군의관이 말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폐혈증으로 위험합니다. 나는 잠시 있었다. 사실 그 순간 살고 싶지 않았다. 정수는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는다는 게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수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다. 민준이 좀 잘 봐줘. 죽으면 안 됐다. 살아야 했다. 민준이 때문에. 하겠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서 나는 정수를 불렀다. 정수야, 나 손목 자른다. 억울한 건 네가 없다는 것뿐이다. 민준이 잘 봐줘. 내가 그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왼팔 끝이 없었다. 처음 붕대를 풀고 봤을 때 나는 눈을 돌렸다.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게 나의 몸이고 내가 살아남은 증거였다. 나는 그 후로 매일 아침 거울을 봤다. 익숙해지는데 1년이 걸렸다. 이게 나다. 한 손이 없는 김종석.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다.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왼손목이 없는 채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 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3년 만에 보는 고향 땅인데 낯설었다. 아니면 내가 낯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은 전쟁터에서 오기 전의 사람이 아니다. 고향 마을로 들어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집보다 정순의 집 앞에 먼저 서게 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이 제일 미안한 말이었다. 정수는 못 왔으니까.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사 통지서가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울지 않았다. 그냥 힘이 빠진 것처럼 문설주를 잡았다. 어떻게 갔어요? 나는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정수가 나를 구하다 갔다는 것을,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에 웃었다는 것을, 막걸리 마시자고 했다는 것을.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마루에서 민준이가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왜 바닥에 앉아 있는지 모르고 불렀다. 나는 그 소리에 다리가 풀렸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안아줬다. 민준이를 처음으로 안아봤다. 작은 몸이 내 품에 들어왔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정수를 닮아 있었다. 크고 검은 눈. 순이는 그 후로 앓기 시작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다. 몸이 부서져 가는 게 보였다. 아이를 업고 마을을 걸었다. 아이는 가다가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내 등에 닿았다. 정수야, 이 아이 무겁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걸 나한테 맡긴 건지. 순이가 내 손을 잡은 날이 있었다. 종석 씨, 예, 형수님, 민준이를 부탁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형수님이 일어나셔야죠. 저는 알아요. 몸이 아는 거예요. 정수 씨 없는 세상을 살 자신이 없어요. 그게 병이 됐어요. 순이는 마지막 날 말했다. 민준이한테 아버지 이야기해줘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웃음이 많았다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27이었다. 나는 정순의 마루에서 혼자 울었다. 2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3살짜리 아이 하나가 남았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었다. 해야 하는 일이었다. 민준이를 데려왔다. 정수 부모님은 이미 노령이셨고 순이 쪽 집안은 더 어려웠다. 그리고 나는 정수한테 빚이 있었다. 내 목숨값을 치른 친구, 그 친구의 아들. 아이는 처음엔 자꾸 엄마를 찾았다. 밤에 울다가 깨면 엄마를 불렀다. 나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걸었다. 달이 뜬 밤도, 비가 오는 밤도, 눈이 내리는 밤도. 괜찮아. 괜찮아.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지 나는 몰랐다. 밥을 챙겨줬다. 씻겨줬다. 아프면 업고 뛰었다. 우는 이유를 몰라서 그냥 안고 있었다. 민준이가 5살 됐을 때다. 마을 애들이 모여 노는데 한 아이가 민준이한테 말했다. 야, 너 아버지 팔 없다. 민준이가 멈췄다. 나는 멀리서 봤다. 민준이가 뭐라고 할지. 없는 거 아니야. 짧아진 거야. 그 대답에 나는 혼자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짧아진 거다. 몇 해가 지나면서 아이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밥상에서 불쑥 아버지, 밥 먹어요. 나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즈음 나는 결혼을 했다. 이름은 최명순. 동네 처녀였는데 상황을 다 알고도 기꺼이 들어왔다. 처음 선을 보던 날 명순이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요. 애가 남의 자식이요. 알아요. 나는 손목이 없소. 알아요. 그래도 괜찮겠소?
명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살면서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결혼을 결심했다. 명수는 민준이를 처음 보는 날부터 쑥스러움 없이 안았다. 민준아, 나 이제 너희 집에 살 거야. 나 좋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됐다. 명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밤에 가끔 정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줬다. 명수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한 손밖에 없는 사람, 전쟁 후유증이 있는 사람,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람. 그런 나를 명수는 한 번도 가여운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남편으로 봤다. 어느 가을날 추수를 하는데 내가 한 손으로 낫지를 하다가 마을 사람이 도와주려 했다. 명순이 말했다. 저희 남편 혼자 잘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단호하게, 다정하게. 그게 명순이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명순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정수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고 행복해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죄책감도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내 뜻을 어겼다. 어느 봄날 명순이 말했다. 여보, 저 아이 생긴 것 같아요. 명순은 울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울지 마. 울지 마소. 나는 명순의 손을 잡았다. 한 손밖에 없는 손으로. 아이는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김동현.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키웠다. 아니, 민준이를 의식적으로 더 챙겼을지도 모른다. 동현이가 학교에 들어가던 날 민준이가 동생 손을 잡고 함께 나섰다. 형이 데려다 줄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정수야, 네 아들이 동생 손을 잡고 나간다. 잘 크고 있다. 왼손목이 없는 채로 사는 게 처음엔 무척 불편했다. 두 손이 있어야 할 일을 한 손으로 했다. 발을 쓰기도 하고 이를 쓰기도 하고 처음엔 창피했다. 나중엔 그냥 내 방법이 됐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고 마을 사람들이 권했다. 처음엔 하지 않았다. 정수 생각이 났다. 나는 살았고 정수는 죽었다. 그런데 명순이 말했다. 여보, 민준이 학비라도 보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신청을 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내 팔을 보고 놀렸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쪽 소매를 안으로 접고 들어왔다. 왜 그러냐? 아버지처럼 해봤어요. 불편하잖아. 하지 마라. 아버지는 안 불편해요? 처음엔 불편하지. 근데 익숙해진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민준이가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 표정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나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참 잘 키우셨어요.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친구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바깥으로 나와서 한참 서 있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 내가 그 아이한테 사랑을 준 건지 아니면 빚을 갚은 건지 그 경계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 아들이었다.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정수 이야기를 조금 했다.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를 잃었다는 것을,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준이가 물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박정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고 따뜻한 놈이었다. 시끄러웠지만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쿵했다. 민준이가 고3 때 수능을 봤다. 시험 전날 밤에 나는 민준이 방 앞에 서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노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아버지, 들어와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다. 고향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게 처음이었다. 민준이가 잘 들어줬다. 정수처럼. 다음날 민준이가 시험장에 가면서 말했다.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그래.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와. 민준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정수처럼 환했다. 중학교 때 혈액형 이야기가 있었다. 민준이가 생물 시간에 혈액형 검사를 하고 왔다. 아버지, 저 혈액형이 AB형이에요. 선생님이 아버지 O형, 어머니 O형이면 AB형이 나올 수 없대요. 선생님이 틀렸겠지. 아니래요. 밥 먹어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는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이는 영리한 아이였다. 중학교 이후로 말의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버지, 전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죽는 것보다 남겨지는 게. 또 어느 날은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를 구했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무거운 느낌이다. 지금도요? 지금도. 민준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나를 오래 봤다. 마치 내 안에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 소식에 명순이 울었고 나는 마당에 나가 혼자 서 있었다. 정수야, 들리냐?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잘 됐다. 잘 됐어. 대학 가는 날 버스 터미널까지 배웅을 갔다. 민준아. 예,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라. 예. 나는 말이 막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조심해서 가라. 민준이가 버스에 탔다. 나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명순이 옆에서 말했다. 언제 말할 거예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겁쟁이였다. 민준이가 서울에서 방학 때 내려왔다. 명순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민준이가 두 그릇을 먹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집밥이 최고예요. 나는 그 말에 정수가 생각났다. 순이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그리웠던 정수. 집밥이 그리운 건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 마지막 날 밤 민준이가 말했다. 아버지는 외롭지 않아요? 왜? 말이 없으시니까. 혼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말해도 돼요. 다 들을게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내가 먼저 말해주기를. 고맙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다 들을게요.
나는 그 말을 몇 달이나 가슴에 담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이 나선 것이다. 민준이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가을, 내가 쓰러졌다. 논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앞이 어두워지면서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명순이 놀라서 동현이를 불렀고 동현이가 나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다. 파편을 오래 안고 살아온 몸이라 어딘가에 무리가 쌓인 것이었다.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준이가 서울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왔다. 아버지, 수혈이 필요하면 제가 할게요. 됐다. 내 피 안 써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의사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다. 혈액형 검사를 했다. 나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금 저 검사실에서 민준이가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 결과로 다시 확인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진다. 나도 민준이도. 잠시 후 의사가 민준이에게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돌아왔다. 표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내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한 손만 남은 내 손을. 한참 아무 말도 없었다. 나도 민준이도. 그날 밤 민준이는 병원 의자에서 잠들었다. 나는 깨어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때를 내가 정하지 못했다. 하늘이 정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는 처음부터 말했다. 정수를 만난 것부터, 집이 두 채 건너인 것, 국밥을 나눠 먹던 것, 결혼식 날 밤, 민준이가 태어나서 내 손가락을 꼭 잡던 것, 돌잡이에서 실을 잡던 것, 그리고 전쟁, 낙동강 방어선, 북으로 올라가던 길, 중국군, 함경도의 추위, 그날 밤, 정수가 나를 밀치고 앞에 선 것, 가슴에 피가 번지던 것, 마지막으로 민준이 이름을 부르던 것, 따뜻하다고 하던 것,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순이를 찾아간 것, 순이가 앓다간 것, 3살짜리 민준이를 데려온 것.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듣기만 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병실이 조용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친구.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는데 웃었다. 바보 같은 놈이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놈이었어. 웃음이 많고 시끄럽고 자기가 형이라고 우기고. 근데 아무도 싫어할 수 없는 그런 놈이었다. 그분이 저를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분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인 것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대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마당을 걷던 그 밤들이 떠올랐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작은 아이. 한쪽 소매를 접고 들어오던 아이. 서울 버스를 타고 사라지던 아이.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다. 핏줄이 아니어도. 그 이후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무거운 것이 없어졌다. 평생 가슴 안에 돌을 품은 것처럼 무거웠는데 진실을 말한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다. 민준이가 서울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아들로 키워주신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요. 내가 할 말이지. 아버지, 저 정수라는 이름 제 아들한테 줄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그래, 줘라. 동현이도 나중에 사실을 들었다. 아버지, 형이 친형이 아니라는 거 몰랐어요. 그래. 근데요, 그게 뭐가 달라요? 형은 형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나는 동현이의 그 말에 웃었다. 명순을 닮았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재주. 그의 겨울 명절에 두 아들이 함께 왔다. 형제가 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민준이가 동현이를 안았다. 야, 오랜만이다. 형, 살찐 거 아니에요? 야, 살찐 게 아니고 건강해진 거야.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다. 민준이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언제 끓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명순이 끓이던 것과 달랐다. 당연하다. 사람이 다르니까. 하지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같았다. 나는 두 아들이 나란히 밥 먹는 것을 바라봤다. 이게 삶이다. 그리고 얼마 후 명순이 갔다. 오래 아팠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몸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던 날. 가을이었다. 하늘이 높고 별이 많았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지요? 나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래요. 잘 살았소. 그러면 됐어요. 명순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 미소였다. 명순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오른손, 아직 남아있는 손. 한 번도 내 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뭐가 자랑스럽냐고 물으려다 참았다. 명순이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것이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마당에 서서 오래 있었다. 별이 많았다. 정수야, 명순이 같다. 잘 맞이해줘라. 착한 사람이야. 퇴원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정수 묘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민준이가 차를 몰아줬다. 경상남도 산자락 작은 마을. 가을이었다. 황금빛 논이 길 옆으로 이어졌다. 묘석은 오래됐다. 글씨가 조금 흐려졌다. 박정수, 그 이름. 민준이는 묘 앞에 서서 한참 있었다. 나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묘 앞에서 처음 서는 시간. 그건 내가 끼어들 시간이 아니었다. 민준이가 절을 2번 했다. 일어서서 오래 바라봤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서. 나는 나중에 혼자 가서 절을 했다. 정수야, 내 아들 데리고 왔다. 처음이다. 여기 같이 온 건. 잘 컸지? 눈이 너를 닮았어. 크고 검은 눈. 나는 잘 못 키웠는지도 모른다. 말 못하고 삼킨 것들이 많았어.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걸 너무 늦게 말했어. 그래도 이 아이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어. 이제 됐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면 첫째 아들 이름을 정수라고 지으면 안 될까요? 나는 창밖을 봤다. 황금빛 가을 들판.
네 마음이지. 싫어요? 아니다. 좋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달렸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침묵.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린다. 나는 91다. 왼손목이 없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 그래도 살아있다. 오늘 아침 손자 정수가 다녀갔다. 민준이의 아들. 그 아이는 목소리가 크다. 웃음이 많다. 정수랑 똑같아. 민준이는 환갑이 넘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 봄비 소리가 왜 좋아요? 그냥 오래된 일이 생각나서. 민준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제 안다. 동현이도 잘 살고 있다. 두 아들이 명절에 모이면 집이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이 좋다.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안다. 무섭지는 않다. 오래 살았고 할 일을 했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빚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 왔다.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 정수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 명순이 없었으면 이 집이 없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봄비가 내린다. 정수야, 거기는 봄이 왔냐? 나도 곧 간다. 가면 거기서 막걸리 한잔 하자. 내가 산다고 했잖아. 그 약속 아직 안 지켰다. 그리고 내 아들 이야기 해줄게. 내 손자 이름도 정수야. 그 아이가 너처럼 웃음이 많고 목소리가 크다. 기다려라. 봄비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함께 걷던 진창길의 빗소리 같다. 그때 내가 말했지. 야, 이 비만 그치면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그 말이 아직 내 귓속에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목소리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이상하고 그게 감사하다.